투데이 포커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지요? 이 치열한 경쟁과 불안의 시대, 현대인의 마음의 근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료를 넘어 삶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힐링 닥터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갈 내일을 응원하는 사공정규 마음치유 아카데미 원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청취자분들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네. 제가 제 소개를 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이고요.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임상연구원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30여 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학과 교수로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진료와 교육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포항에서 사공정규 마음치유 아카데미와 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네. 아유 쑥스럽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소개를 할 또 말은 다 했죠.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일단 마음치유 아카데미 뭐 사실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긴 합니다만 네네.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직접 해주시죠. 말씀드리기 전에 또 저희 의사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저는 오랫동안 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살아왔거든요. 한 37년 살아왔는데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참 많이 만나왔습니다. 공황으로 일상이 흔들린 분들, 또 불안과 불면으로 낮과 밤이 힘들었던 분들, 우울과 마음의 상처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온 분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진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치료로 정상은 호전될 수 있지만 삶의 방향까지 회복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환으로서의 증상은 좀 나아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또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까지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하나만 들게요. 네. 감기에 걸리면 이제 약을 먹고 정상 호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건강해지려면 결국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도 비슷하다는 거죠. 약물 치료로 공황이나 불안, 우울 증상은 좋아질 수 있지만 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스스로 길러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 근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사공정규 마음치유 아카데미는 쉽게 말하면 마음의 헬스장이다. 몸을 위해 운동하듯이 마음도 훈련하고 돌보는 공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대 이 마음이라는 것에 체력을 좀 기르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 네네네. 그런 것을 또 이 마음치유 아카데미에서 도움을 좀 주고 계시다라는 네. 말씀으로 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특히나 마음 근력 그리고 이 마음의 헬스장이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 굉장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설명을 더 붙여주신다면요. 병을 치료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지쳤는지 돌아봐야 되죠. 네.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되죠. 다시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저는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치료를 넘어 치유라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네. 제가 우리 포항에서 치료의 공간인 또 정신건강의학과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의원은 병원은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처럼 실제로 그 마음의 어려움이 온 경우에 우선 치료를 하죠. 네. 다친 다리를 먼저 치료해야 다시 걸을 수 있죠. 반면 사공정규 마음치유 아카데미는 삶을 다시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정상 호전을 넘어 삶의 회복까지 돕는 일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또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상을 회복한 이후에도 앞으로의 또 삶도 계속해서 살아나가셔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주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네. 병은 잠깐이지만은 인생은 계속해야 되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원장님께 최근 뭐 상담이라든지 강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아직 그 진료를 시작한 지는 채 한 달이 안 되었고요. 그러시군요. 네네. 개원식도 네. 따로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 뭐 적극적으로 알릴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찾아와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덕분에 현재는
대부분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5월 한 달 동안 기업과 기관 강연 한 5차를 통해서 약 800여 분 정도를 만나 뵐 수 있었고요. 네. 6월과 7월 정도 여러 곳에서 요청을 받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많은 분들이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의 중요성도 함께 느끼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고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하루 평균 한 5, 60명? 많을 때는 100명도 하루에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개원하면서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이 보기보다 더 깊이 보자. 더 많이 보기보다는 더 깊이 보자. 뭐 제가 좀 미리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환자분들의 수가 좀 적더라도 더 네. 많은 이 시간을 한 환자분과 좀 할애를 해서 또 진료를 보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최소한 우리가 초진 환자 한 분에게는 적어도 한 50분 정도 시간을 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마음의 문제는 신체학과 달리 그 검사 수치 하나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뭐 불면, 잠을 네. 못 잔다, 공황, 불안, 우울은 단지 병산의 일각입니다. 그 아래에는 오래된 스트레스, 관계의 상처,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인 삶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보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네.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로 드러나지 않는,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 더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담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 가장 많이 좀 드는 생각, 좀 가장 많이 좀 느끼게 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담을 이제 하시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참 오랫동안 혼자 버티셨구나.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아요. 네. 이 정도는 내가 견뎌야지,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약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래 참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마음도 몸처럼 신호를 보내거든요. 네. 잠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눈물이 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마음이 이제는 나를 좀 돌봐달라는 그런 간절한 경고 신호이죠. 네. 그런 신호를 어떻게 보면은 좀 미리 좀 또 깨닫고 네. 도움을 좀 요청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당히 버티죠.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네. 오히려 너무 책임감 있게 살아온 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가족과 직장, 또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며 살아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마음 힘들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기 삶을 지키는 용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인을 또 가꾸고 좀 지키셔야지 또 다른 분들을 또 챙기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렇죠.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원장님께서 최근 강연에서 고통을 인생의 기본값이다 라고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뜻일까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은 곧 스트레스죠. 삶은 원래 스트레스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네. 성장도 스트레스이고 관계도 스트레스이고 사랑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해보기에는 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스트레스, 자극, 네. 이런 뜻인데요. 바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고통의 바다를 살아갑니다. 고해 속에 사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 네. 새는 공기라는 저항이 있어서 날 수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이라는 저항이 있어서 헤엄칠 수 있거든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행복을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마음 근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고통을 없애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 네. 그것이 제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가 어떻게 보면 물과 그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그렇죠. 수 있는 것처럼 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여지도 생기고. 네네. 그렇군요. 바다에 사는 동물인데 네. 바다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있어야지 또 헤엄을 치고 그렇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고통,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다루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뭐 전화벨 소리가 울리잖아요.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전화벨 소리라도 뭐 공포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예인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희망이요 행복의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근력을 키우는 첫걸음을 스스로에게 보내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 흔히 듣게 되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또 원효대사 네. 그 해골 바가지 무리야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이야기가 또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좀 떠오르는 또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하나의 책을 읽는 것처럼 문학적이다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시면서도요. 문장 작가상 등을 수상하신 등단 작가십니다. 네. 사실 원장님께서. 그래서 지금껏 펴내신 책도 11권 정도가 되고 또 여러 신문에서 좀 칼럼을 기고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좀 쑥스러우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말씀을 주셔갖고 제가 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의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사람의 삶을 오래 들여다보려 노력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원장님의 책 제목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마음 출구 있음, 영어로 유턴 네.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뭐 책의 제목에 담긴 내용도 그렇고요. 이 메시지에 좀 공감을 하는 독자분들 좀 늘어나고 계시다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저는 그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 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불행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을 향해 전력 네네. 질주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과도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에 있는 유턴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장님? 유턴, 너는 방향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왜 가다가 이렇게 유턴하잖아요. 직진에다가 유턴하는 이런 뭐 네네네. 이중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달려온 삶의 방향을 잠시 멈춰 돌아보고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질문해보자는 뜻이죠.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목표지와 반대 방향의 버스를 탔다면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 네. 그럼 당연히 내려서 갈아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에서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그냥 내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경우죠.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네.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거죠. 행복의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도 멈추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달리는 거죠. 또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죠. 뭉툭한 도끼날로 계속 나무를 베는 나무꾼에 비유하는 거죠.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이 뭉툭한 도끼날을 잘 갈고 나무를 베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삶을 사는데 네. 뭉툭한 도끼날로 나무를 베는 그런 어리석음에 가깝다. 심지어는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내리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만약에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렵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제가 말하는 유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뭐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네. 방향이 반대라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입니다. 그 방향성을 좀 정하는 게 네네.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네네. 말씀 계속 우리가 이제 해주시는 것 자녀들을 같네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성적에 얽매여서 마음 근력을 키우지 않고 그것을 압박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부모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자녀에게는 반대 방향, 즉 자녀를 불행으로 이끄는 거죠. 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사공정규 마음치유 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제가 들으면서 궁금해졌던 것은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좀 살아오시면서 압박감을 느끼셨던 기억 혹시 그것을 좀 극복하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지금도 앞서도 말씀해 네. 주셨듯이 지금도 그런 압박감은 말씀이시군요. 있고요. 네. 저도 뭐 스트레스를 받죠. 대학병원에서 진료할 때 제가 순간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겼어요. 네. 나는 많이 보는 의사가 되고 싶은가? 깊이 보는 의사가 되고 싶은가? 환자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또 네. 진료돼야 되고 교육돼야 되고 또 연구돼야 되고 환자는 많아지는데 진료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저는 더 깊이 듣고 싶은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한 환자분의 말이 이제 남았는데요. 교수님, 증상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의사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끝에 지금 포항에서 정신과 진료 또 사공정규 마음치유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저의 압박감은 더 깊이 보고 싶었는데 현실은 더 환자가 많아지니까 더 얕게 보게 되는 거죠. 그 압박감에서 제가 방향을 유턴한 거죠. 그렇군요. 네. 원장님께서 또 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이 대구에서 직접 의료 봉사를 하신 것도 화제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참 너무 절박했던 시간이었고요. 네. 당시 대구는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었고 의료진도 많이 지쳐 있었고요. 대구 의료 체계가 거의 이 붕괴 위기에 있었죠. 그때 이제 그 봉사단 사진이 찍혔고 언론 보도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더 깊이 인생을 세상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버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몸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그 당시에 많은 봉사자들 또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이 우리들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의료라는 것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아니다. 결국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곁을 지킨다는 표현이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원장님. 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로서 또 이 마음치유 아카데미 원장님으로서 사실 다른 분들의 마음을 좀 살피는데 시간을 많이 또 쏟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원장님 본인께서는 혹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고통이 지나가고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많은 네. 고통이 지나갔는데 저도 자주 흔들리고요. 저도 지치고요. 다만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게 제가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과 몸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마음 관리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네.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마음이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 문제가 생기면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직면을 하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네네.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고통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집니다. 아,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제 가족도 돌보고 또 일도 돌보고 관계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삶을 지속하기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최근 이 철강 기업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도 또 강연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뭐 현장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 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연 제목은 소진 예방을 위한 마음 근력 처방전이었고요. 네. 또 보이지 않는 산재, 마음의 산업재해를 함께 보자는 메시지도 전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산업재해라고 하면 보통 추락이나 골절 같은 신체 사고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정신산재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노동자분들은 몸만 쓰는 것이 아니죠. 늘 긴장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버팁니다. 그래서 번아웃, 불면, 불안, 우울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몸은 퇴근했는데 마음은 퇴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또 들으셨으면 그 당시 좀 현장에 계셨던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강의에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마음이 지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흔들립니다. 결국 안전과 연결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요. 정신질환 산업재해가 2016년에 비해서 2024년에 7배 가까이 증가됐어요. 그렇군요. 이제는 이제 정신상재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현실이 됐다는 거죠. 네. 얼마나 또 많은 관심을 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숫자로 들으니까 그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직원 또 근로자의 정신건강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습니다. 경영의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 1달러를 투자하면 약 5달러의 건강과 생산성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직원에게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1달러 투자하면 약 6.5달러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계속 이 정신산재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나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죠.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이 현장에서 사고를 직접 겪거나 동료의 사고를 목격한 뒤에 뭐 불면, 불안, 악몽, 공포가 지속되는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로와 폭언, 뭐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압박 등으로 불안 장애나 우울 장애, 네. 뭐 적응 장애 등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뇌와 자율신경, 면역,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 의학적 문제이고요. 이제 산업 안전은 안전모와 안전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정신적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힘들다고 말해도 조롱받지 않는 분위기, 위험 신호를 이야기해도 불이익이 없는 분위기 말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조직이고요. 저희가 오늘 이 정신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네.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게 원장님. 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이 청취자분들께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원칙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신체 건강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정신을 담는 그릇이고요. 둘째는 마음을 깨우는 책과 강연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네. 좋은 문장과 좋은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근력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됩니다. 셋째는 하루 한 번 자기 마음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지쳤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네. 말씀드린 부분 염두에 꼭 두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장님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